정역 창시자인 일부 선생 명조입니다. 명조 출처가 그 이정호 선생이라고 일부 선생의 정역을 공부하셨던 분이셔요. 그러니까 뭐 1세대는 아니고 2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이분 저서 중에 실제로 이 사주를 명조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확실한 출처가 있는 사주이니까 사주 공부도 해보시고 또 일부 선생에 대한 부분도 좀 공부하시고요. 어쨌든 정역과는 한번 만나게 되실 거예요. 역학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러시면은 그래도 좀 접근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어렵습니다, 정역이. 우리가 우주 변화의 원리를 대부분 다 한 번씩은 읽어보시려고 노력은 했잖아요. 노력만 했죠, 그죠? 그 우주 변화의 원리는 황제 내경, 주역, 정역이 융합되어 있는 체계예요. 그래서 정역을 빠뜨리고는 우변원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역도 내가 좀 더 공부를 정말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꼭 한번 만나게 되실 거란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일부 선생 사주 명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려다가 어렵지 않을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미루다가 어쨌든 한번 뭐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명조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월의 조건이 한습하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병화로 조절하죠. 특히 연의 병술로 나와 있는 게 그 한습한 조건을 조절하는 용도로 쓰여집니다. 그래도 태생이 한습하다는 뜻이죠. 일은 조하죠. 근데 주변 조건의 압박이죠. 양쪽의 해수가 그 조한 형태를 놔두지 않죠. 그래도 본인은 병자일주로 주변하고 상관없이 자신의 위치, 그 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한 저 한습한 조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본인의 개입이기도 하죠. 그죠? 본인의 개입. 월에 개입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방관자적 성향이죠. 연에 있기 때문이죠. 연에 병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월에 개입해서 한습한 것을 직접 조절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약하다. 사회적 구성의 접근성 이런 것의 부분을 염두에 두라는 얘기죠. 그냥 기본 조건이 조하다는 얘기지 조한 형태로 자기를 드러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오행을 보시면은 토국수, 이 기토의 작용이 동류하죠. 기토가 실질적으로 수를 막는다든지 수를 차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작용은 잘 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토는 수의 흐름에 맞춰져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하죠, 또.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상관이 월과 시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직중심이 아니라는 뜻이죠. 업중심인데 상관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 상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해수의 동류적 성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직접적 동류는 아니에요. 천관과 지지니까 수가 밖으로 드러날 때는 동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 관우에 있어요. 상관이 관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직중심으로 움직여지는 명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관이니까 다름이죠. 상관은 관과 다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이고 생소한 새로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역을 창시한 것으로 바라보고 이 명이 어떻다 이렇게 하면은 뭐 당연히 결과 입장에서 보는 거지만은 명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양쪽 시간과 월간에 작용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조직에 나가서 관에 예속돼서 관 중심으로 직을 유지하는 이러한 것은 어렵다는 뜻이죠. 이분이 1826년 생이신데 1826년에서 1898년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도 목욕 재개하시고 정제 딱 하시고 의관 정제 딱 하시고 앉은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도인이세요. 죽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삶도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요 시대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대적 격변기이기도 하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사주를 일단 보면은 그러한 흐름들, 이 상관이 월간과 시간에 나와 있어서 직중심의 명은 아니다. 저때 유학자이면은 대부분 다 과거 공부해서 과거에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잘 안 된다는 뜻이고, 이건 토국수가 동류하는 거죠. 또 하나의 측면을 보면은 수국화가 됩니다. 수국화. 그렇죠? 수가 사주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죠. 관살이 사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그죠? 연의 병술은 일정 부분 배경 같은 거예요.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배경. 근데 병화 일간이 그 수가 갖고 있는 한 기운, 수에 응축되는 기운을 풀어서 써야 되는 거죠. 더디겠죠. 천천히. 본인이 왕하면은, 지지에 힘이 있으면은 그걸 뭐 격정적으로 쓰겠죠. 빠르게.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진행될 여지가 있고요. 본인은 자수우에 있어서 섞이는 걸 꺼린다. 끌어들이기는 해도 본인이 가서 섞이는 건 쉽지 않은 명이다. 이런 걸 알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토국수와 수국화가 이 명의 대표적 작용인데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걸 연결하는 고리. 목이죠, 그죠? 이건 목입니다. 목이 개입하면은 수, 생, 목.
목국토에 목생화가 실제로 연결되죠. 그러면 토국수와 수국화를 일거에 해결합니다. 그리고 신약하죠. 병화는 신약이니 신왕이니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화라고 하는 저 병화가 주변 모든 에너지가 다 병화를 끌고 나가는 에너지죠. 병화를 도와주는 에너지는 없잖아요, 병에. 그건 저 연주에 있는 병술 기둥 하나밖에, 그건 굉장히 간접적 요소이죠. 그럼 목이 개입한다는 건 그런 것들을 일거에 조절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걸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어떤 목이냐가 관건이겠죠. 이거 오행적으로 보면은 이 오행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주는 삼변을 이루게 하는 것은 목의 개입인 거예요. 반대로 금이 개입하면은 어렵겠죠. 금이 개입하면은 이것을 더욱 조장하는 거잖아요. 토국수와 수국화를 더욱 조장한다. 이건 더 괴리를 만들어내는 것, 어렵게 하는 것, 세상을 등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죠.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습한 태생, 해월에 실제로 해자가 국을 이루고 있어서 한습한 형태가 명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명은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늦다. 이런 걸 염두에 두어야 되겠네요. 그죠? 천천히 진행된다. 병화가 해월생 6이 계시네요. 그죠? 병화 해월생. 늦겠죠. 이제 알아들으셨는가 봐. 역시 늦네요. 자, 하나씩 보죠. 뭐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사실 볼 것도 뭐 없습니다. 그냥 희기를 따져보죠. 목. 그러면은 목은 수, 생, 목에서 목생화를 이루게 되겠죠. 그죠? 중요한 코드이네요. 그죠? 목은 이걸 하는 거죠. 지지로는 수생목이 강한 거고요. 천간으로는 목생화를 하죠. 목국토에 목국토를 겸해서 목생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천간 지지에 어떠한 목이 오든지 일단 이 사주는 뭐예요? 뭔가를 이루어낸다. 뭔가를 진행할 수 있다. 뭔가 성취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자, 간목. 해중에 간목이 나오죠. 그리고 갑기합을 하게 됩니다. 갑기합을 하게 되고요. 기토 입장에서 간목을 끌어들이는 것이 되겠죠. 상관이 동류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과 같아요. 물고와 같은 거죠. 인성이기 때문에 상관을 쓸 수 있는 상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되고요. 병화가 저 할 일들, 지지의 수라고 하는 걸 해결하죠. 저건 난제죠. 난제, 나한테 주어진 어려운 숙제. 저걸 해결하는 거죠. 이 간목. 천간에 간목이 올 때는 그걸 얘기해요. 이분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갑기합의 시대가 가고 기갑의 시대가 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어려워지니까 오늘 뒤돌이기만 어려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어쨌든
흐름을 만드는, 물꼬를 트는 새로운 것으로 에너지를 전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내겠네요. 굉장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일거에 사주가 위아래가 좌우가 다 연결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 을목, 당연히 목국토를 하고 목생화를 하고 수생목을 해요. 을목은 이 갑으로 펼친 것, 새롭게 시작한 것을 펼치는 것이 되겠네요. 그죠? 확장하는 것, 가다듬는 것, 결과에 대한 것에 맞추는 것,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을목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지지로 인목, 묘목, 당연히 수생목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나고요. 인목 같은 경우는 수생목에 인술에 목생화로 연결되죠. 그죠? 인술의 화로. 그래서 수생목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연에 방관자적으로 있던 병수를 끌어들이는 역할도 해요. 그런 지지에 인목이 온다는 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조건으로 뭔가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공간이나 영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운이죠. 지지, 인목. 자, 묘. 해묘로 연결돼서 수를 실제로 전환하려고 하죠. 수생목. 그래서 병화가 수를 끌어내는데 역할을 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조건이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한테 주어진 조건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시점입니다. 목은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다. 쓰여지는 조건의 부분이 다를 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수생목은, 이 사주에서 결국은 목은 학자적 풍물을 갖추게 하는 거고요. 학자로서 연구하는 에너지, 힘을 만들어 놓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결과를 얻는 데까지 연결하는 힘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화. 당연히 화는 화생토이죠. 천간은 화생토가 주로 일어날 거예요. 그죠? 쟁이 붙겠네요. 그죠? 천간에 병화가 이미 있으니까 쟁이 붙겠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좋아진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천간의 화는 뭐 흉한 걸로 뭔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가기는 어렵지만은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는 것, 에너지를 바꾸는 것으로는 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쟁된다는 것은 일정 부분 뭐 경쟁을 해야 된다든지 다투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든지 자기 영역에 대한 뭐 갈등적 요소들이 형성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병화, 정화가 다 그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병화보다 정화가 더 불편하죠. 병화는 이 사주에서는 당연시하게 되는 거고요. 정화는 실질적인 곤란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습화되는 형태이죠. 기토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본인의 역할에 갈등을 일으키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불편하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지지에 사화, 오화. 당연히 뭐예요? 연지에 있는 술토에 의해서 일정 부분 보호받지만은 수국화가 대표적 작용이잖아요. 천간 병화의 근기로 오죠. 천간 병화의 근기로 오니까 수국화가 대표적인 작용이지만은 잘만 연결된다면 목을 달고 온다든지 또는
저런 대운에 모군이 온다든지 할 때 폭발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 자체만으로는 자리를 옮겨야 된다든지 저 수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수와 갈등하는 것, 복잡하게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의외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꼬를 내 걸로 끌고 올 수만 있다면은, 그러니까 목이 개입만 한다면은 저럴 때는 오히려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해요. 사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굉장한 갈등을 유발하죠. 근데 목과 연결된다면은 그런 것들 새롭게 전환해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화는 수국화 때문에 생기는 부분과 근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보시고요. 이 수국화를 해결하는 목이 개입한다면은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 옮겨 다녀야 된다든지 거처에 대한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토를 보면은 천간에는 화를 끌어내는 화생토, 화를 설하는 작용으로 역할을 하겠죠. 천간 기준으로 본다면은 토가 좋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토가 뭘 해요? 토국수 하죠. 이 사주는 수를 다루는 게 힘인데 저 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저 토가 오는 것도 일종의 해결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토국수를 어떻게 하느냐를 관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목이 오는 것은 외부적인 수라고 주어진 것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고요. 토를 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내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자기 실천을 하는 거죠. 자기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히 뭐예요? 실행 방법적인 형태들을 취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여러 번 해서 경험적 형태들 이런 걸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천간의 토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시도한다, 해본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토 좋죠. 다른 방법으로 써보는 거니까. 기토는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방법과 연관되어 있어요. 동류하는 거고요. 이건 술 중에 술토에 무토가 나온 거니까 지류적인 형태이죠. 그래서 정리한다든지 분류한다든지 하는데 무토는 주요하고요. 이 기토는 저 수들의 성향이나 실질적 작용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형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돼요. 이 명의 핵심적 작용이죠. 그래서 천간으로 오는 토는 기본적으로 경험을 한다, 실행을 한다, 실제로 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결과가 나온다, 성취를 한다가 아니고요. 해보는 거죠. 토가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자, 지지로 보면은 토극수죠. 그죠? 지지의 기본으로 토극수예요. 그럼 이 토극수가 지류하느냐, 동류하느냐의 조건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토극수 한다는 건 수의 문제에 저항한다는 거죠. 수의 문제에 저항한다. 좋은 것, 축토는 머무른 거죠. 수의 상태에 머문다. 수의 상태에 머문다. 수를 거스리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수의 상태에 머문다는 것은 저
관살로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상관을 써보는 거죠. 예. 수의 상태에 머문다. 진토는 저게 수라고 하는 게 자진으로 연결되죠. 그죠? 그러니까 세적인 형태가 기적인 형태의 조건을 띠게 되는 거예요. 수를 정리하죠. 관사를 정리한다. 자, 미토, 술토. 미토나 술토는 실제로 토국수해요. 다 토국수 하지만 이들은 수를 거스리려고 하잖아요. 불편하죠. 이들은 수를 거스리는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힘든다. 거스려서 생기는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 자, 술토가 오면은 막 크게 좋아질 것 같죠. 병화하고도 연결되고 뭐 이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 이 사주는 저 수를 거스릴 수 없어요. 네. 수를 따라가는 게 이 사주가 갖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천간에 저 기토는 절묘한 거예요. 수를 극하면서도 수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토나 술토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거스리게 하는 형태라 이런 거하고 연결될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토는 장단이 있어요. 그죠? 희기의 구분을 좀 하시고요. 금을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일어나겠네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천간 간의 핵심 작은 토생금이에요. 토생금. 뭘로 오겠어요? 이게 재잖아요, 금이. 이건 다 재의 곤란이죠. 이 명은 재를 안 보고 있어요. 그죠? 명에서. 재와 상관없는 명이라는 뜻이에요. 평생을 살림에 관여하지를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살림에. 점점 가세가 쭈그러들겠네요, 그죠? 그 보다 못해서 친척 중에 자기가 관리해주겠다고 나서는 그 양반이 나중엔 다 제자가 되고 이분의 영가무도를 이렇게 전승을 받기도 하고 그러시죠. 어쨌든 그 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토생금돼서 천간으로 오면은 쟁재가 일어나요. 쟁재가 일어난다. 재에 대한 곤란이 확인된다. 예, 금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천간도 불편하고 그래서 지지로 천간으로 경금, 신금 다 불편하죠. 자기를 구속하는 것이 돼요. 그 재적인 거에 구속된다.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 재적으로 구속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저 상관으로 자유로움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이 개입하면 그게 안 된다고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 이런 걸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해서 이 재라고 하는 게 만해지면은 뭐예요? 자신을 따르는 투종 세력들이 만해지면은 곤란한 명이죠. 지지로 신금, 유금은 이 금생수로 연결되는 거예요. 당연히 토생금도 하겠지만은 금생수가 핵심이죠. 수를 키우는 역할을 해요. 할 일이 커진다. 그래서 지지의 금은 오히려 천간의 금보다는 덜해요. 이미 저 수가 커진 것은 이 사주에서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걸 다루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지의 금은 좋아지지는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곤란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금은 그냥 불편한 정도로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지금 상태라는 건 뭐예요? 저 해자가 왕한 상태이죠. 그걸 다루는 거예요. 저 상관으로. 근데 이렇게 금운이 왔을 때, 목을 쓰고 있을 때 금운이 왔다면은, 그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지에 금운이 별로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지에 목이 와 있을 때, 대운에서 와 있고 연운에서 금운이 온다면은 수생목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니까 힘들어지는 운이 되겠네요. 그런 건 뭐 다 계산에 넣으시고 있겠죠, 이미. 자, 수를 보면은 천간의 토국수, 수국화. 이 수국화가 지지의 수가 천간으로 나와서 일간을 극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간에 관살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일간한테 관살로 작용한다. 그러면은 저 상관으로 하는 역할, 이 토국수에 하는 역할이 일정 부분 드러나는 거죠. 실체화된다. 토국수의 작용이 실체화된다. 그래서 천간으로 수가 오는 것은 크게 두려워할 바는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기토가 동류하는 작용에 대한 조건이 현실화되는 거, 실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겠죠. 그게 가시화된다 이 얘기예요. 동류하는데 지지의 수에 동류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에 목적해야 되는지 그 뚜렷함이 이렇게 나올 때죠, 수가. 수가 투관될 때라는 뜻이에요. 수가 투관되면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주의 확실한 중심,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떠한 형태로 작용하고 있는가가 보여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토 상관이 동류하는 작용이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자, 그러면 임수, 동류에 대한 조건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겠네요. 개수, 마찬가지예요. 개수도 지지의 해자에 의해서 나온 수이기 때문에 유하는 개수이죠. 동류적 개념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임수일 때는 기토가 동류하는 게 당연시 되죠. 당연시 되는데 개수일 때는 갈등적 요소를 형성해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러니까 경관적 작용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한 갈등적 요소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지지로 횟수, 자수는 그냥 수가 왕해지는 거예요. 수가 왕해진다는 것은 현 상태에 머문다. 그래서 지지의 금수는 어떤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에 머무는 거네요. 가난하면은 가난한 상태에 머문다. 공부하는 중이면 공부하는 중인 상태에 머문다. 이거죠. 그게 이 사주의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머물러 있네요. 그죠? 천간으로 금이 왔다는 것은 재적으로 곤란, 재적인 거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뭐 힘든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이분은 뭐 그냥 부를 이룬 집안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뭐 부인 집안도 아니고
충남 저기 그 논산, 지금 얘기하면 논산이죠. 논산에 탑정이라고 하시나요? 탑정리? 탑정 호수가 있어요. 그 은지는 아셔요? 은진리르. 그런 데는 안 가보시는구나. 양촌은 아셔요? 그러니까 논산에서 조금 가면 연산이고요. 연산에 좀 가면 강경이고요. 그 강경에서 내려가면 익산이에요. 그죠? 익산에서 저 아래로 내려가면 군산 나오죠. 그죠? 그 금강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은. 연산이에요, 연산. 연산, 지금으로는 연산 양촌, 양촌리. 거기 지금 뭐 가야리라고 하는 그 동네, 그 탑정 부근에서 사셨어요. 그 전형적인 시골 선비셔요. 36세에 이분을 만나셔요. 연담 이운규라고 하시는 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문제의 인물이셔요. 근데 역사적 기록이 거의 없어요. 자, 이분 밑에 지금 얘기한 일부가 계셨고요. 수은 선생이 배우셨어요. 화자를 아마 이 화자를 썼겠죠. 광화라고 하시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한자가 틀릴지 몰라요. 불화자 썼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꽃화자를 썼겠죠. 광화 이 양반은 김치인이고요. 어떤 인물들인지 잘 이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수은 최재호 선생은 많이 들어보셨죠? 동학이죠, 동학. 이 분한테 다 배우셨던 양반들이셔요. 이분이 1802년생이세요. 1802년이니까 19세기 때 다 인물들이거든요. 다 19세기에 나신, 1800년도에 나신 분들이시고요. 수은 선생도 거의 일부 선생하고 거의 연배가 비슷하고요. 어쨌든 제가 적어놓기는 했는데 이왕이면 나이를 보시고 가는 게 낫겠죠. 24년생이네. 1824년생. 1804년생으로 되어 있네요. 전 다른 데서 2년생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적어놓은 걸로 1804년생이시고요. 이분은 과거에 늦게 합격하시고 뭐 참판까지 지내셨던 양반이신데 뭐 대원군하고도 다 인맥이 있으셔서 대원군 그 사랑방을 드나들던 인물이시고요. 대원군과 연대했던 조대비 신정왕후의 외가쪽하고 친척이시고요. 그때는 그런 족보 따지면 조금만 어깨 너머 수시랑발만 돼도 관계들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꽤 나름 잘 나갔던 양반이신데 국운이 기운 것을 알고 아까 얘기했던 양촌 그 띠울이니까 우리 한문으로 쓰면 모촌이죠. 띠 모자에서 모촌 띠울로 내려오시는 거죠.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일부 선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 동네에. 이분이 내려와서 은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36살에 만나요, 이렇게. 예. 그 논산 양촌에 은거했을 때 이분들이 찾아온다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일부 선생한테는 유학이, 여기에는 선도가, 여기에는 이렇게 불도가 전해졌다 얘기를 해요. 이분이 저쪽 진안 이쪽, 무주 이쪽으로 가서 오방불교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어요. 그게 나중에 금강불교 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그 세력을 만들고 나중에 동학 운동을 할 때 자기들 수만 명의 그 신도들과 같이 봉기를 하죠. 별도로 그쪽하고는 상관없이. 그 동학의 대별되는 남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들이 갖는 기본적 배경에 이 양반이 계시다고요. 36살에 일부 선생한테 그 가르침을 주셔요. 여기에다 배우시고, 일부 선생은, 이분은 일부 선생의 딸과 요 아들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사돈지간이 되죠. 그리고 이분은 일부 선생한테 그 숙제를 주고 본인은 홀연히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생몰연도가 없어요. 뭐 이력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저 목천 지방 뭐 골 가 계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사라지십니다. 여기 이때 받은 것이 영동 천심월이라고 하는 5원 절구로 시를 받아요. 그 중에 세 번째 구가 이거예요. 영동 천심월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네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게 뭔지 찾아봐라 이렇게 하죠. 이걸 19년 동안 공부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요. 54세쯤에 19년 동안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정역의 체계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의 선천, 우리가 얘기하는 복희팔괴, 그 다음에 낙서, 그게 하도고 낙서, 그죠? 그 다음에 정역, 이렇게 흐름을 얘기하죠. 이걸, 그죠? 이 영동 천심월의 이 그림자의 움직임에 대한 뭐 어려운 얘기이긴 하죠. 이걸 김지아 시인은 흰 그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양반 후대 뭐 전대 말고 후대는 이쪽에 동학 쪽에 상당히 깊이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흰 그늘로 표현을 하시긴 합니다. 뭐 흰 그늘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렇게 하시고 60세쯤에 정역의 서문격 띠는 대역서를 글을 쓰시고 그 뒤에 바로 목각폰이 나오고 뭐 이러죠. 예. 그리고 1898년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보시면은 그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죠. 예. 이걸 각성 본인이 그 글에 다 있어요. 내가 이때 견공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54세쯤 되죠. 19년 걸렸어요. 영동 천심월을 이해하는데. 그게 연당 선생이
관벽이라고 하는 호를 주고요. 이 식귀를 주죠. 그 전에는 자네 하라고 뭐 이렇게 하대하다가 일정 부분 지난 뒤에는 뭐뭐 하소 이렇게 하대를 하지 않아요. 정식으로 뭔가 인정을 하는 그런 어투로 바뀌죠. 그리고 아까 그 식기를 주면서 자네가 말년에 틀림없이 글을 쓸 텐데 이 식기를 꼭 넣으시게, 요 식기만 넣어주시면 되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간목이 천간으로 나와서 실질적 흐름, 물꼬를 끌고 가는 때, 인목에 연담 선생을 만난 거죠, 그죠? 요때 요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계묘대운에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기본적 유학적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다가 연담 선생이 서경과 주역을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서경하고 주역을 공부하게 되죠. 서경에 나오는 것이 뭐 서경은 정치적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행에 대한 얘기가 서경에 있죠. 서경 홍범의 그 오행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과 연관돼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으로 음양 공부, 서경으로 오행 공부, 그죠? 예, 항상 좌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양과 오행이. 기타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깁슨 우펜더. 역학을 하시는 분은 자음양 우오행 이렇게. 이분이 그 연담 선생한테 배운 것이 영가무도와 그 얘기했던 그 약간의 그러니까 그 주역 체계에 대한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계시 같은 걸 준 거예요. 그러한 의미적 부분들을 그것이 다 공부를 해서 자기가 자득하게끔 한 거고요. 영가무도는 이럴 거예요. 우운가 뭐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걸 노래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영가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무도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동네 뒷산에 있는 용바위에서 매일 춤추면서 노래를 해서 그분을 동네 사람들이 음아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저 양반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도 막 어떤 때는 밤 새도록 밤을 꼴딱 새면서까지 사람들이 보니까 뒷산에 올라가서 그래 조용한 데서 하셨는데 풀이 안 날 정도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무아지경으로 가는 거죠. 이건 일종의 수련 과정이고요. 수행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문 수행하듯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저런 것도 뭐 온만이 반매음 주문을 외우듯이 하잖아요, 다. 천부경 같은 거 다 주문 외우잖아요. 근데 천부경 주문처럼 외우는데도 그 소리를 내는 방법들이 다 틀려요. 어디 가면은 길게 빼는 데가 있고, 어디 가면 그 마디 없이 끊기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주문을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거야 뭐 알아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영가 무도 교가 생겨요. 나중에
일부 선생이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파벌이 생기게 되고 분화되고 막 그렇습니다. 처음에 10대 제자 중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하상혁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본명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하상혁이니까 이름이 저 일부 선생이 돌아가시고 그 친척했던 권중화라고 하는 인물하고 같이 교를 이렇게 만들죠. 아예 이건 대종교라고 해요. 지금 그 대종교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근데 글자는 똑같다. 대종교라고 하는 교단이 형성되죠. 일부 선생은 교단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일부를 올리죠, 교단으로. 그러니까 그건 후대에 아마 그렇게 만들어졌을 가능성들이 있고요. 뭐 이분이 구속됐다가 풀려나서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 뭐 이런 데서 서로 분파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눠집니다. 복잡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800년도의 인물들, 19세기 초이죠, 그죠? 이게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강증산, 강일순 선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증산도. 그건 강증산 선생이 만든 거에서 분파된 거예요. 그때 뭐 태을도 무슨 굉장히 많아요. 보천교도 들어보셨죠? 보천교라고 아주 유명한, 이 양반은 천자를 칭하죠. 보천교 건물이 대단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나중에 헐려서 지금은 원불교 어디로 이렇게 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강일순 선생이 일부 선생한테 정역을 배워요. 정역의 핵심이 뭐예요? 후천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역은 앞으로 돌아올 세계의 질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구 정립,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개벽이라고 하죠. 지축이 바로 쓴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혼란, 지금 현세에서 일어나는 혼란들은 다 끝난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종교적 색깔이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굉장히 저걸 차용해서 쓰기 굉장히 좋죠. 강일순 선생이 일부 선생 거의 말년에 오셔서 정역에 대한 체계를 배우셔서 갑니다. 다 인연들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나라의 기인들이 거의 다 나와요. 소태산 박중빈 선생이라고 있어요. 지금 원불교 창시자이죠. 이분은 조금 나이가 그 후대이긴 하지만은 19세기 1800년도 인물이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이쪽에도 있고 동학에도 관련이 돼 있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자기 깨달음을 갖죠. 이미 10대부터 기이한 이적을 만들고 그 깨달음에 목적하고 이런 양반이니까 이미 달라요, 인물이. 최재호 선생, 수은 선생도 30대에 갑자기 깨달음을 얻잖아요. 계시를 받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최재호 선생 본명이 최복술이에요. 점친다는 뜻이잖아요. 점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물들이 다 이때 등장하죠. 최시영하고 수은 선생하고는 2살 차이인가 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 그러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변혁기의 정신적인 지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선조 때 우리나라에 그 대단한 인물들이 다 나오잖아요. 선조 시대 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괜찮은 인물이다 하면 다 선조 때에 나오죠. 그죠? 선조, 명종 지나서 선조 연간에 다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 조선 후기에도 실질적 그런 새로운 세계를 뭔가 이렇게 선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죠. 당연히 유학에 어떻게 보면은 그 유학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기존 질서로서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잡고 계셨던 분이시다, 이 얘기네요. 그래도 이쪽 요 향적 삼방에서 그러니까 그 동학이 일어나기 전 행가에 일부 선생은 제자들을 끌고 그 계룡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 가르치시죠. 그 교단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학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뒤에는 그걸 종교적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공자님이 종교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건 후대에 만드는 거죠. 유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후대는 그게 예식이 됐죠. 제례 지내고 형식 만들어지니까 종교적 예식이 진행된 거잖아요. 조상한테 제례 지내고 하는 게. 그런 건 일종의 종교성화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일대 처음에 제자들 얘기했던 하상혁 뭐 이런 한 40명 가까이 기본 제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10대 제자라고 또 꼽아서 또 얘기하는 그러한 제자들인다 그룹을 끌고 가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고요. 그 뒤에 일부 선생님 지나고 그 일대 제자들이 흩어지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는 이정호 선생, 유남상 선생, 그 다음에 한장경 선생은 한동석 선생의 그 주역 선생이시죠. 삼촌뻘 되시는 분이시고요. 이런 양반들이 이 향적 삼방에 모여서 일부의 정역을 공부하죠. 그 유남상 선생은 이정호 선생이 처음에 충남대 학장하셨던 분이시고요. 유남상 선생도 학장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분 제자들이 지금 또 그쪽에서 정역을 또 연구하고 계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쪽 지역에 있는 일반 농민들, 평민들, 낙반은 벼슬 하지 않은 양반들, 낙반이죠. 낙반 뒤면은 그냥 평민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주역 공부를 해요. 그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저 부여 이쪽 가시면은요, 낮에 시커멓게 밭일하고, 가수원 일하고, 저녁 되면 뭐 한다고요? 주역한다고요. 거기서 이게 잘못 아는 체 했다가는 된통 혼납니다. 거기 또 출신 중에 이달 선생이라고 대산 선생의 스승이잖아요. 대산 그 선생이 쓴 우리가 얘기한 주역 본이 해석돼 있는 그게 지금 국내 주역 책 중에는 그래도 제일 볼만하게 잘 돼 있어요. 그 이달 선생도 부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도 한번 보고 그냥 잊어버리셔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아는 게 다 외우셨죠, 그죠?
이렇게 외웠잖아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게 하도예요. 하도는 천지, 비괴가 기준이죠. 그죠? 천지, 비는 섞이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거 뭘 그려요, 이걸? 이런 거 그리지만 인터넷 치면 다 튀어나와요. 네. 자, 이게 바뀌죠. 이게 수화로 바뀌어요. 진, 태로 바뀌죠. 이렇게. 여기가 간 이렇게 바뀌죠. 그죠? 이게 4, 9, 2, 7, 1, 6, 3, 8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다 이 정도까지는 다 아시죠? 이게 낙서예요. 이게 낙서라고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현상 세계예요. 이건 원리의 세계이고요. 원리의 세계. 이건 현상 세계이고 팽창되는 우주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복잡하다. 그냥. 근데 이게 정역으로 오게 되면은 지천 태로 바뀌죠. 1, 6, 2, 7, 3, 8, 4, 9, 5, 10 이걸 천이라고 하고 이걸 지라고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이게 정역 8괴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셔요. 여기에는 얘기한 갑기의 합의 세계가 기갑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1일이 시작해서 15일이 됐는데 16일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간단치는 않아요. 그런 것을 굉장히 축약된 언어로 표현을 해요. 당연히 이 그림도 이분이 그렇게 54세 때 각을 이루었을 때는 눈에 계속 저게 보이니까 이게 그림이. 그래서 내가 몸이 허해서 그런가? 그래서 몸 보호하는 약도 먹어보고 뭐 했는데도 안 사라져요. 3년간. 그래가지고 조카한테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그려가지고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각을 이루었을 때 꿈에서 공자님이 오셔서 잘했다. 그 호를 지어주셨대요. 공자님. 일부라고. 그때부터 자기가 일부라는 호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에 있어요. 자기 기록에. 얼마나 그런 뭔가 전력을 했으면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우리가 얘기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정신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것, 이런 걸 얘기해요. 공자님을 꿈에서 봤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한 허무맹랑한 소리 같죠. 근데 자기가 당신께서 그렇게 전력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들어진 거든 아니든 간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천재는 아니시지만은 뭔가 하나를 위해서 전심전력하신 양반이시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를 않으셔요. 먹고 사는 거에 막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가정이 형편없이,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이 민 씨인데 처음 결혼하신 가정을 안 돌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워버렸네. 이쪽은 천지 비가 지천태로 정립했다고요. 지천태는 뭐예요? 얘기한 지천태잖아요. 크게 섞인다. 천지교태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교태전, 저 경복궁에 있는 교태전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역괴 해석에. 크게 이룬다는 뜻이죠. 큰 놈을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만나서. 대조전, 창덕궁에 대조전이라는 전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크게 만들어라, 큰 놈 만들어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천태는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섞여서 잘 순화되는 형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책을 아까 얘기했던 이 책은 이정호 선생 쓰신 거고요. 주역 정의인데 정역적 의미, 의라고 부제가 달려 있어요. 요게 정역 해석에 아마 가장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론적 해석으로 가장 위에 있는 책일 거예요. 처음에 일부 선생의 일대 제자들, 얘기했던 하상역 이런 양반들은 그런 것을 종교적으로 쓰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분들은 이걸 정말로 이치적으로 풀어서 논리화 시키려고 했던 분들이고요. 그분 중에 하나가 이정호 선생이고요. 이정호 선생의 주역청의를 보시면 되겠고요. 어려우니까 옛날 책이고요.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역과 주역이라고 하는 책인데 윤종빈, 이건 아마 지금 서점에 있을 거예요. 이분 윤종빈 선생은 유남상 선생 제자예요. 지금 충대 교수일 거예요. 정역과 주역에 대한 부분을 아주 이 윤종빈으로 이름을 쳐서 검색하시면은 이분이 쓴 주역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요. 재밌는 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정역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사서 보시라는 얘기고요. 송재국 선생이 쓴 주역 책들도 꽤 있어요. 이분도 그쪽 계열이에요. 한 권 정도는 한번 그냥 정역을 쉽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한 번 정도는 보시고요. 주역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주역을 이렇게도 해석한다. 정역에 굳이 깊이 안 들어가셔도 주역을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